저는 한국에서 2014년도에 정착한 량진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2주 걸렸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매출 5억? 예,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매출이 5억이야. 아, 예전에 봤을 때는 정말 약간 애기애기하다. 예, 할 정도로 뭐 20대 막 그 어린 앳된 모습이었는데 억대 CEO가 돼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레몬 무뼈 닭발. 맛있다. 맛있는데요? 이 공채가 키이다. 여름에 먹기 진짜 좋다. 아니, 멀리 생각하면 쑥을 보내. 야, 이건 신분증 검사랑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양진희 씨가 아니야. 정말 아니 현지 씨랑 말이 나랑 너무 청산일수록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때는 되게 말하니까 힘들어했고 맞아요. 좀 떨려했고 긴장했고 그랬는데 고객들의 대화를 많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해들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양진 씨가 진짜 북에서 왔냐? 근데 양진 씨가 원래 김양진이시죠? 네, 김양진. 근데 우리 제작진에서 그냥 이름을 왜냐면 초반에는 좀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네. 본명 안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양진이가 이제는 자기 브랜드가 네, 저희 브랜드 량진이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이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 알죠. 와. 네. 말씀 진짜 잘한다. 진짜 인기가 많은 게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포 크게 네.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빠는 그 철도대학 나왔고 기관사였고, 예, 저희 집 식구는 오빠, 엄마, 예, 아빠, 저, 네 식구. 예, 예. 집이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옷장에 돈을 쌓아놓을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았대요. 할머니가 그때 당시 엄청난 큰 사업가였었는데 막 그 빵통으로 이렇게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 엄마가 너는 그냥 할머니 닮은 것 같아. 할머니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너도 그냥 지금 보니까 딱 할머니 닮았다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진희 씨의 사업가 기질은 이제 할머니에서. 네, 완전 할머니 쪽에 많이 닮았다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기관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이렇게 특별한 직업 같은데 북한에서 기관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기관차를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차판 장사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기관차로 장사한다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물건을 그럼 톤으로 때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사들한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기관차 빵통이 아닌 기관차 머리에다 맡기는 거예요. 기관차 북한에서 기관차 대가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겁나 받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물만 받느냐? 정당에는 자기가 눈에 띄면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이제 기관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겁나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아요? 이분은 밀수품만 전문하는 거예요. 기관차 머리에 올라서 건네를 안 하니까 밀수들만 전문해대다니까 북한에서 뭐 기관사가 저 정도로 살아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살아요. 원래 직업이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뭐예요? 이동수단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기관차뿐만 아니라 일단 바퀴만 있는 거면 트럭이든 뭐든 하다못해 장마당에서 수레바퀴를 돌려도 밥은 다 살잖아요. 맞아, 좀 맞아. 질러주고.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동력이 장착된 기관차는 양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더 빠르잖아요, 선수레보다. 그렇지. 예, 그래서 거기서 북한 처녀들이 남편감 1등 남편감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운전사였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누구나 다 운전사잖아요. 북한에서 철도는 특히 이제 철도의 기관사는 특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 철도거든요. 그러네. 생각해보면 김정일, 김정은도 못 타고 다녀요? 철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실은 좀 철도 기관사들의 밀무역 같은 것도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 수완이나 능력 같은 건 한 대를 건너뜁니다. 할머니의 사업 수완이 진희 씨한테 갔잖아요.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북한의 철도 대학을 나오고 성실하게 철도 기관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사업 수완은 아버지가 물려받지 못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대요. 진희 씨 아버지에게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니까 중국에서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못 받은 돈을 받아라. 라는 할머니의 유언. 그 말대로 중국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돈을 빌리고 돈을 받으면서 이제 가업을 이어가신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중국하고 가까운 곳에서 사신 거예요? 어디 사는 거예요? 두만강 가까운 그 해령이라고 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해령. 해령은 굉장히 그 두만강이랑 국경지대다 보니까 중국의 그 소식을 빨리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아빠는 좀 돈 받으러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 여러 번 많이 붙잡히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탈북하지 않을 때 아빠가 많이 탈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붙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아빠가 들어가면 한 10년 이상은 못 나온다는 그런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엄마가 그 소식을 딱 듣고 아빠를 꺼내오려고 원래는 정말 그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받고 땅집으로 와서 교도소 함을 10년 넘게 다는데 한 3년을 확 줄여가지고 아빠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빼낼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래도 철도라는 기관사는 좀 공부 쪽은 되게 능통하셨는데 사업적으로는 조금 물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그리고 지금 밀수가 아니라 외상값 받아오라는 네, 돈 받으러 다니다가 돈 외상값 받아오라는 거니까 가는데 그 제대로 주겠어요? 중국 안 주죠. 안 주죠. 누가 왜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돈 신고해버리지. 빌려주면 이렇게 무슨 그 증거를 남는데 그때 당시에는 증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못 주겠다. 뭐 증거도 없고 하니까 아빠는 그냥 막 돌아오고. 뭐 근데 공증을 썼어? 뭐가 있어?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안 잡히죠. 왜냐면 국경기온비대 넘어올 때도 돈만 주겠다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돈 받으러 가도 주지도 않을 테고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뭘로? 그래도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돈을 받으려고. 네, 그리고 수없이 붙잡히고 또 엄마도 수없이 아빠를 꺼내다 보니까 집에 아예 그냥 완전 그 위에 있다면 그냥 바닥으로 하고 완벽하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 번 거꾸라지면 다시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원래는 철도 기관사였는데 그때 한 번 붙잡히고 나서 다시 노동자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집안이 몰락한 거잖아요.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있을 만큼의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주변의 시선이에요. 시선이 바뀌잖아. 북한에서는 좀 가난한 게 그냥 죄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면은 일단 모든 시선 자체가 내가 도둑질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웃집이 없어졌잖아. 그러면은 벌써 시선이 먼저 저희한테 와 있는 제일 먼저 거예요. 의심하고. 네, 제니가 훔쳤겠지. 뒷집에 굉장히 잘 사는 집, 그 의사 집안 그 식구들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렇게 뭐 오빠랑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마침 또 바로 옆에 오가리가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 집 사이가 집에 간다고 나와서 전지불을 비치더니 저희 둘을 딱 발견하고 다짜고짜 올라와서 저를 막 발로 막 엄청 이렇게 차대는 거예요. 애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희 올라와가지고 이걸 훔치러 올라왔다. 누가 훔쳐간 흔적도 없는데 그냥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희 아빠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얘기 설명을 하는데 다짜고짜 또 저희 아빠도 이렇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안 돼. 경찰은 내가 도둑질하거나 경찰에 북한에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잘 단속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주먹에 힘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뭔가 그런 좀 마인드셨는데 그렇게 못 사는 형편에서도 저를 소년공전에 잠깐 보낸 적이 소년공전 예고 같은 데잖아요. 네, 거기는 완전 그 간부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엄마가 어떻게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저를 거기에 보내주셨어요. 뭘 배웠어요? 가야금. 거의 다 99%는 잘 사는 친구들이니까 그 애들은 가야금을 사가지고 집에서 연습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 연습용 가야금 또 있고. 네, 저는 그냥 그 소년 공전에서만 최대한 수업을 받고 거기에서 열심히 연주를. 아니 어떤 집은 북에서 오신 분 얘기 들었는데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렸어. 아 거기다 위에다가 손 넣고요? 종이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연습했다는 얘기. 저는 손으로 이렇게 뜨개질 많이 연습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뜨개질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리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상상으로? 네, 상상으로. 집에 와서 좀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부잣집 아이들이 오는 데니까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한테 뇌물도 좀 주고 이랬을 텐데 진희 씨 가정 형편에서는 뇌물은 사실 이제 언감생심이죠. 차별 같은 건 없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선생님이 돈이 없어지는데 500원 없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와가지고 머리를 갑자기 돌을 잡더니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난 너무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너 돈 저기 서랍했던 돈이 500원 없어졌다.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 그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 훔치지 않았어요 하는데 그냥 핀업돼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저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친구들이 못 오게 보는 앞에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저는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맞았고 선생님은 나중에 훔쳐가지고 만약에 탈북하면은 그분이 한국에 오면은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꼭 결백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 지금이라도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는 거죠. 억울하지. 학생들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북한에서 보위부에서도 도둑질 있거든요. 보위원들에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보위부 내에서도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못 사는 보위원을 지명을 합니다. 어른들끼리도. 어른들끼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원도 원산항 보위부에 있을 때 그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저 사람 못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둑질했을 것이다. 그 사람 근데 종당에는 자기가 도둑질 안 했거든요. 그 사람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너무 맞는 기시야. 군인들은 그냥 뭐 귀시함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갖다 그냥 기까니까. 죽일 정도. AK 소총 갖다 막 머리 까고 발 까고 그냥 다 때려요. 아무 증거나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간단합니다. 자가 못 살기 때문에. 자가 못 살기 때문에 자가 도둑질해서 팔았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가난이 죄이기 때문에 넌 맞아라가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워낙 이쪽 회령 쪽에서 못 살다 보니까 네.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두만강만 건너가지고 중국 땅에 가면은 저기는 중국 개도 배가 불러가지고 쌀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 진희 씨는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자. 두만강 건너서 중국 가가지고 돈 벌자.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어린데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가 중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걸려가지고 그 고초를 당한 거 못 봤냐. 됐다 그만하자. 그래서 몇 년을 설득을 했대요. 엄마 갑시다. 중국 갑시다. 중국 갑시다. 먹고 살 방법은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몇 년 만에 어머니가 설득 당하셨다고. 네. 야, 엄마를 몇 년이나 설득했어요? 3년 만에. 3년이요? 네. 그래서 이 중국행을 결심하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됐어요. 어머니가 먼저 브로커를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일주일 뒤에 진희 씨도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진희 씨 나이가 15살. 네네. 그때 진희 씨가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이를 악물고 5년만 돈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이 나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진짜 본때를 보여주자. 5년만 고생해서 돈 벌자 하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빠랑 오빠가 있었잖아요. 얘기하고 갔어요? 아니면 얘기 안 했죠. 그냥 넘어가요? 네, 왜냐면 돈을 벌어서 넘어오자고 했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 이 브로커를 그럼 따라서 중국에서 엄마를 만나고 네. 중국에서 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돈 벌려고 넘어왔는데 한국에 중국에 오니까 그 브로커들이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중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 좋은 남자 얻어줄 테니까 시집 가라. 말이 시집가라는 거죠. 말이. 네. 인신매매. 저희 엄마도 거기에서 선택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붙잡혀 가면 또 교도소 몇 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엄마가 마음을 딱 굳히고 그냥 시집을 가서 돈을 조금 벌어서 그냥 가족들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좀 설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당시 중국도 한 3만 원 정도가 팔려고 갔는 이게 상태. 많은 북한 여자들이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 중국인 브로커들이 선택의 여지를 안 줍니다. 너 그럼 가서 잡혀볼래? 네, 그렇게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을래? 그러니까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너무 상투적으로 써서 네. 인신매매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본질은 인신매매예요. 그렇죠. 네, 선택권이 인신매매죠. 없는데 이제 협박과 어떤 강권에 의해서 그걸 강요하는 거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조금 시집을 좀 일찍 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만 크면 너를 그냥 돈 받고 시집 보내겠다. 팔아버린다. 한다고. 거기 중국 그 네. 양부라고. 네, 왜냐하면 친구가 그때 중국 문화 자체가 딸을 시집 보내면 중국 돈 5만 원이나 10만 원 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좀만 크면은 돈을 받고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나는 여기 자유롭게 잘 살려고 봤는데 이러다가 진짜 나도 팔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15살인데 그 집에서 1년을 일하면서 내가 중국말로 좀 빨리 배워가 독학을 해서 이 집에서 좀 뛰쳐나가야 되겠다.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자꾸 이렇게 언어 폭력이라든지 일만 시키고 또 너를 좀 팔아버리겠다. 자꾸 이런 말을 해오니까 내 인생이 그냥 여기에서 딱 정리되는 기분이어서
그냥 중국말을 제가 계속 집에서 그 독학을 하고 한 1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길 지나가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 그래, 이제 나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16살에 그 집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무작정 그때 중국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일자리 구하러 왔으니까 날 좀 써달라. 그냥 나는 반만 주면 된다. 한 달 먼저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다시 월급을 달라. 예.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한 거죠, 사장님이랑. 그때 바로 뭐 엄마하고 이제 그 대립을 하고 나가진 않았을 거고 뭔가 좀 준비를 몰래 했을 거 나갔죠. 아니에요? 중국말을 배워야 돼. 몰래 나갔어요. 몰래.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뭐 우리 동포들 막 이렇게 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길면 도망간다고 또 막 짧게 자르고 또 뭐 가발 공장에다 머리 팔고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양아버지란 분이 1만씩 옷을 이렇게 안 사주셔가지고 나갈 때 옷이 없었어요. 중국 동북 쪽에 진짜 거짓말하고 물 부으면 딱 얼음판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추웠었는데 나가자마자 시내 가서 그때 머리가 엄청 길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그냥 싹둑싹둑 남자처럼 잘라가지고 이거를 얼마 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중국 돈 150원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머리를 팔아서 시장에 가서 패딩이랑 뭐 솜신발이랑 이렇게 바지 그리고 필요한 뭐 생활용품 도구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샤브샤브란 그 중국집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너무너무 자기 추우니까. 머리를 팔아서? 머리를 잘라가서 옷을 사 사 입었어요. 너무 추워서 옷을 안 사주셔가지고. 아니 16살이면 그 여자애한테 머리가 얼마나 소중하지. 그 그치. 중요한 얘기인데 뭐 멋부릴 거 없으면 여자애들 괜히 머리가 머리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머리를 그냥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딱 막 잘라요. 위에서부터 잘라가요? 길게 잘랐어. 개 뜯어먹기처럼 이렇게 막 숭덩숭덩 자르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1년 동안 거의 모자 쓰고 다녔어요. 내 딸 또래들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무섭지 않았어요? 이 가출한 거? 저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양아빠분이 매년마다 한 3년 동안 그 농사일 할 때면 꼭 찾으러 다녔어요. 한 사람 10명쯤 데리고. 네, 왜냐하면 일 잘하는 거 딱 알아버려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또 저는 피해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다행히도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제가 탈북하던 계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장님이 저를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아빠가 오면은 야, 니 아빠가 오니까 빨리 숨어 해서 이렇게 많이 네, 많이 좀 사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좋은 중국인 사장님을 만난 건데 진희 씨가 그 중국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었던 동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동기요? 뭐였냐면 바로 북한에 있는 진짜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좀 안타까운데 중국으로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연락이 됐대요. 왜냐면 진희 씨가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갔을 때는 5년만 돈 벌고 얼른 들어와야지 라고 해서 오빠랑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진희 씨를 찾겠죠. 아버지랑 연락이 됐는데 딸이 중국에 가 있다. 근데 이게 참 비극적인 게 보통의 이제 아빠면 무슨 소리냐. 내가 가서 구해줄게. 빨리 와라. 그렇지. 근데 북한 아빠들은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에게 야 그러면 좀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아이고. 나는 이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진희 씨는 어린 나이지만 돈 벌면서 자기 생활비 쓰기도 바쁜데 북한에 있는 아빠와 오빠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얼마 후 진희 씨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당시에 들었던 게 아빠가 전화 와서 오빠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전화 딱 받자마자. 그러니까 탈북하는 과정에서 붙잡혀서 교도소에 갔는데 오빠를 어떻게 빼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냥 다짜고짜 잘 지냈냐 말보다는 돈. 빼내야 되니까. 도와줘. 오빠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원래 좀 그 사는 그 자체가 조금 힘들었다면 더 무거워져. 어깨가 더 무거워져. 더 벌어가지고 오빠한테 더 보내줘야 되니까. 오빠도 원래는 3년인데 거기에서 돈을 좀 뇌물을 주면은 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 이 그 오른쪽 다리가 못 쓸 정도로 많이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뭐 오빠가 나와서 치료를 해야 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막 그 돈을 좀 보내달라는. 오빠는 교도소를 왜 간 거예요?
탈북하다가 붙잡혔어. 아, 북송됐구나. 네, 중국에서 딱 북송된 거예요. 진희 씨 만나러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엄마를 찾으러 그냥 무작정 떠났다가. 근데 무작정 떠났다가 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떠났다가 딱 중국에 붙잡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오빠는 이제 풀려나고 나서는 네. 중국으로 와요? 아니면 북한에 살아요? 북한이죠. 풀려만 났지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또 이게 무섭지. 무서워서 그렇게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천만금 이때도 못 와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중국 남자 때문에 도망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오빠랑 아버지 뒷바라지는 양희 씨가 당. 저는 일부러 엄마랑 연락을 끊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연락이 온 거를 그냥 제가 받았어요. 엄마가 좀 이해하는 태도였어요. 잘 지내냐. 그래서 그 말 딱 듣자.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딱 듣자마자 엄마도 이제 마음이 바뀌었구나. 엄마 지금 힘든데 양부가 이렇게 막 많이 폭행을 해서 숨어 다녔다. 그리고 지금도 막 벽돌로 많이 까가지고 말이 맞아서 나오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아니 투여뜨리기 벽돌이. 그래서 나 좀 도와줘. 요청을 해오신 거예요, 엄마가. 그 중남자 밑에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네네네. 계속 그렇게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장님들이 인맥을 좀 알고 있어서 그래 나와 내가 엄마 일자리 소개시켜줄게 하고 엄마를 데리고 나와서 제가 아는 그 식당 사장님 통해 가지고 거기 주방에서 일하는 그 주방 이모 그런 쪽으로 좀 취직시켜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어린애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이에요. 지금 오빠 교도소 빼오는 돈 보내. 이게 지금 벌어봤자 몇 푼을 벌겠어 거기서. 엄마 빼내.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20살이 되나 마나 이 나이인데 아버지 생활비 대줘, 오빠 빼야 돼, 엄마 또 구출해 와야 돼. 엄마가 일단 제가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드셨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약간 불안하잖아요. 신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은 뭐 중국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국 소식도 이제 접하게 됐을 거고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에 온 것처럼 엄마랑 같이 한국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그냥 한국에 가면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엄마가 이게 한국에 오는 과정에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병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방콕에서 전화를 받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너 옆에서 죽을 걸.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한국까지 왔는지 너 얼굴도 못 보고 왠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끊고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려면. 네네네. 자 그럼 100% 그냥 엄마를 위해서 오는 걸 결정한 겁니까? 한국에 오는 거? 엄마도 있었고요. 50%는 그때 당시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임신 4개월 차였어요. 친구.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나중에라도 운이 안 좋아서 북송에 가면 이 아이랑 생입을 하겠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 반반 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한테는 안전한 나라를 주자 이런 마음에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탈북 결정을 확실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럼 애기 아빠랑은 그냥 편지하듯 나 간다. 헤어졌어요. 나 간다. 야, 어리기도 잘 있어. 했고 교제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1, 2년 됐었는데 그냥 내가 갈게 잘 있어 하고 애는 내가 잘 키울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님을 한국에 가셨고 진희 씨는 이제 혼자서 이제 가족들의 이제 생계를 또 책임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셨는데 아니 어린 나이에 좀 너무 가혹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신경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기 가진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외로웠어요. 15살에 탈북을 해서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마음에 뭔가 옆에 내 자식, 내 가족이란 게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때 당시 임신한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탈북하면서도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대한민국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기도하며 왔어요. 제가 그때 임신 4개월 때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엄마한테 간단히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엄마는 그때 당시 제가 임신한 걸 알았고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다시 딸이 임신한 상태로 산을 넘고 강을 넘는다. 이거는 엄마로서의 허락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출발하고 태국에 도착해서 나 태국에 왔어. 그냥 전달식으로. 제가 임신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야 되지만 오로지 이 아이를 살린다는 이 마음으로 그러네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진 기자님, 이게 지금 한국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임신 상태인 진희 씨 어떡합니까? 자, 진희 씨는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브로커도 섭외하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이제 챙기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순간까지도 먼저 한국행으로 떠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내 딸이 한국에 오고 있다,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자, 근데 진희 씨, 그때 왜 어머니에게 엄마 나도 이제 한국 갈 거야 라고 말을 안 하셨나요? 아무래도 그때 임신 상태였고 또 엄마가 먼저 힘드신 과정을 걸쳐왔기 때문에 반대할 것 같더라고요. 또 아프신 몸인데 또 얘기하면 또 걱정하실까 봐 불안초자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하고 그냥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맘 먹고. 일단은 브로커를 섭외하고 일단 심양에서 이렇게 같이 탈북할 사람들 같이 거기서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1명, 2명 다 모이면 공명으로 해가지고 라오스, 태국으로 걸쳐서 한국에 오는 거죠. 이게 중국어는 잘하니까 네. 탈북하기는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완전 유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양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마침 또 그 탈북하신 분들이 바로 직행. 직행이란 게 뭐냐면 중국에 살지 않는 바로 북한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8분과 같이 이렇게 딱 모았었는데 그 브로커가 저한테 전화를 딱 2개 던져주더니 어디까지 와라. 그렇게만 얘기해주고 저는 그냥 그분들 같이 어디서 내리고 또 타고 내리고 타고 이거를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럼 거의 인솔자잖아요. 제가 인솔자였어요. 3, 4일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오스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산을 넘어요. 국경지대. 라오스라는 산을 넘는데 밤에 넘어야 돼서 국경지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전등도 아예 못 켜요. 불도 없이. 불이 있으면 안 되죠. 국경지대잖아요. 그럼 달빛에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거기에 시작부터 그 산을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데 그냥 감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보다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몇 시간을 넘어야 됩니까? 8시간 넘고. 안 멈추고 그냥 걸어야겠죠? 그냥 도로가 아닌 그냥 산이잖아요. 산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죠. 길이 없지. 길은 군인들이 지킬 테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얘기했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데 국정원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발톱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피나. 그걸 보면서 그 정도로 험난하다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통증을 못 느꼈나? 멈추면 죽는다죠? 낙오되면 죽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긴장 상태고 공포 상태니까 이제 통증을 못 느끼다가 맞아요. 안전해지면 이제 그때 다 맞아요. 아프죠.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강을 통해서 태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잡힌 사람들 많아요. 산에서 총 일행 8명이 이 라오스 국경을 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4명씩 2개조로 내려왔어요. 진희 씨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걸음이 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발대, 앞에 4명 선발대는 먼저 내려와서 이제 태국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해서 버스에 2대로 나눠서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제 브로커가 진희 씨한테 휴대전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앞에 4명은 버스를 타고 배를 타기 위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4명이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휴대전화가 윙윙윙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브로커였어요. 앞서가던 차량이 순찰대에 걸렸다. 그러니까 재빨리 몸을 숨겨라. 그래서 진희 씨 포함한 이 4명 일행은 급하게 숲으로 들어가서 순찰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었죠. 저는 그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낙태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걸었는데 소나기가 오고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습하고 덥고 춥고 4-5시간 숨어 있었는데 진짜 내가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죽겠구나.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이제 공안이 아니라 순찰대였어요. 만약에 공안이었으면 큰일 나죠. 네, 그냥 붙잡혔죠. 그냥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찰대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냐 하다가 마침 또 뒤져보니까 돈이 좀 있어요, 달러가. 그래, 이 달러 가지고 뇌물을 한번 줘보자 해서 주고 통과가 된 거죠. 순찰대 감사해요. 순찰대 감사합니다, 진짜. 순찰대. 뇌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뇌물이 참. 진짜 그 나라들이 막 깨끗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탈북민이 와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국과 라오스 그 경계에 있는 악어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만큼 무서운 강이죠. 웨풍강을 넘었어요. 태국에 들어왔어. 그럼 가이드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브로커가. 그렇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태국 경찰서에 가라.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저희가 태국 경찰서. 그러니까 브로커가 가라니까 일단 태국 경찰서에 가가지고 일단 경찰서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렇죠? 태국 교도소 가면은 일단은 그분들이 미소 자체가 달라요. 노스 코리아 뭐 일단은 알아 못 들을 말을 해가면서 일단은 반갑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안마도 해주고, 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을 조금 알더라고요. 안전하다, 괜찮아, 안전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그제서 나 진짜 안전하구나. 앞으로 태국 분들 보면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럼요. 그 감옥이라는 데를 갈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래도 몇 명 정도가 그 안에 있습니까? 거기 한 100명 정도 거기서 수경을 하면서 1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북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선족이 북한 사람인처럼 위조로 해서 탈북을 하는지. 한국말을 합니까? 거기서 그 경찰이? 경찰은 조금 해요. 조금 늦게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하는 사람하고 조사가 돼요? 아니요. 국정원 선생님들이 와서 조사를 해요. 태국에 한국 탈북 사람들이 있다면 국정원이 온다. 국정원 조사님,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조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또 갖다 줘요. 한국 도시락. 한국 도시락? 네. 처음 먹어봤겠네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입합이 쌀밥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태국의 밥은 이렇게 부실부실하고 훅 보면은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쌀밥은 진짜 찰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에 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한 20-30평 그런 공간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내부에 다 씻는 공간도 다 비춰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옆으로 바로바로. 그럼 얼마 정도 있어요? 거기서 몇 달? 1개월이요. 1개월이요? 네. 짧게 있었네.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긴데 우리 진희 씨는 또 더군다나 이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을 위해서 빨리 오셨어요. 그래도 당시 임신한 몸으로 한 달을 이 태국에서 대기하는 게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진희 씨 나이가 그때 한 고작 21살이었어요. 21살. 애기잖아요. 애기가 그 21살의 어린 진희 씨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2013년 5월 30일 대한민국 임시 여권을 들고 진짜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죠. 그 80도로 딱 인사를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 하얀 머리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존댓말로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자체가 북한은 존댓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사람한테 반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괴뢰도당이라는 이 남조선 그 국정원 선생님이 나한테 존댓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남조선 하면 안 좋게 그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존댓말로 고생할 때 인사를 해주잖아요. 상냥한 말투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너무 진짜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워낙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조사할 때 야 이건 나 말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막 말이 안 이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조사 받을 때 선생님들이 말투도 되게 이쁘시고 잘생기시고 하니까 애들이 나와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요. 아니야 나를 좋아했어 하고 지들끼리 조사 마치게 되면 대합실 같은 데 같이 따로 놔두거든요. 처음에는 독박 놔두다가 지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뻔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속에 와서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국정원 조사는 임신한 상태로 받는 거잖아요. 네, 임신한 상태로 받는 거죠. 조사는 똑같이 해요? 국정원 조사? 아니요, 저도 중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보다 중국말이 더 편했지. 자연스럽고 조사전 이만큼 썼어요. 뭐 소설책 쓰듯이.
엄마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오래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엄마가 내 딸이다. 이거를 전화 통화를 국정원에서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언제 만나게 돼요? 아기 낳고 그 미혼모 쉼터에 엄마가 왔어요. 면회를.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났던 그 엄마랑 한국에서 만나는 그 기분이 너무 달랐어요. 다르죠. 그냥 온전한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너무 좋아. 그리고 빨리 그 한원 졸업하고 엄마랑 같이 막 모여서 막 살고 싶었어요. 손녀랑 같이. 눈치 안 보고 주변. 또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루에 그 핸드폰 그 필름에 그 액정에다 필름 찍는 거였는데 하루에 기본 수량이 2,500개예요. 기본 거기서 일하는 정직원 분들 하루에 5,000개 찍어서 8만 원씩 받는데요. 보너스를. 그래서 나도 그거를 하면은 매일매일 5,000개씩 찍으면은 8만 원을 더 준대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 나도 찍어야지 하고 일주일 만에 5,000개를 찍었어요. 그래서 5,000개를 찍었더니 주변에 언니들이 시선이 달갑지가 않은 거야. 너 적당히 해. 너 이게 사회생활 못한다고 겁나 눈치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버는 건데 니들이 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 돈을 뺏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나는 내 딸을 키워서 돈이 필요해서 버는 거다. 니들이 와서 뭐라 하지 마라. 이 싸가지 없는 거기가 저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안 먹고. 그러거나 말거나 왕따를 주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거잖아. 네 일하고 돈 벌어 가겠다는 거. 나는 그냥 출근해서 그냥 퇴근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냥 일만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한 5개월 동안 했었어요. 쉬는 시간 줄여서 하는 거겠네요? 안 쉬어요 그냥. 그냥 일단 들어가면은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안 나오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일만 하는. 악바리 같이 일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눈치 주고 막 싸가지 막.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에서보다 상황이 나아요. 진희 씨 입장에서는 이게 편한 거예요. 중국에서 오세요. 아버지 돈 대줘야죠. 오빠 돈 대줘야죠. 엄마 구해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한 만큼 편하게 앉아서 돈 받고 그런 편치는 않지만 엄마와 딸 키우면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비하면 편하죠. 이게 완전.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회사에 량진이가 일 잘한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썬킴이랑 달라. 량진이가 잘해. 여직원들 사이에선 싸가지 없다고 소문이 쫙 퍼져. 근데 남성분들한테는 엄청 또 그렇죠. 일 잘한다. 그러다 어느 날 팀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진희 씨 너무 지난 달에도 수고했어요. 이제 쉬세요. 열심히 했는데요? 썬킴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한국에선? 대고야, you're fired. 그것은 나오지 마. 그거 잘하는데? 왜? 휴가 갔다 오세요 이거 아닐까? 그때 당시 저는 그냥 인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 잘해도 그냥 일만 잘하면 여기다 뼈 묻고 그냥 평생 일을 할 수 있은 줄 알았는데 전화하면서 량진이 씨 쉬세요 하는 거죠. 이제야 날 알아보는구나. 실하게 하는구나 해서 엄청 감동받았는데 갑자기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 전화 와서 너 전화 받았어 안 받았어? 언니 나 쉬래. 너도 잘렸네. 이게 북에서 오셔서 그 의미를 몰랐던 네. 근데 탈북민들이 이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우리 북한에서는 항상 만약에 해고될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 오늘부터 저기 노가다 판에 가서 일하라.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면 안 돼 가서 바로 쫓아내는데 여기서는 그냥 열쇠 받기를 빙빙 얘도 우리가 탈북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린 건데 다음에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다려 500분만 기다리다 연락해주면 다음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다 못해 참다 못해 지금 전화했습니다. 그러다 1년 2년 가는 거지. 그런데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그때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엄청 속상했죠. 막 멘탈이 막 붕괴지고 그런데 또 다음 달에 나갈 고정 지출이 걱정돼서 바로 저희 집 주변에 쭈꾸미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또 취직을 또 했어요. 쭈꾸미 집에 가자마자 그냥 또 쉬지도 못하고 돈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죠. 쭈꾸미 집은 뭐 그냥 가서 나 일하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써붙여요. 우리문에다가 가족 같은 직원을 구합니다 해가지고 또 찾아가서 나다 이러면서 또 가족이 되겠어.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 같은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갔다 쭈꾸미 집이요. 쭈꾸미. 근데 이제 진희 씨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걸 보면 면담을 하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기간에 얼마를 팔았습니까? 4월 달부터 지금까지 5만 6천 개 팔렸어요. 5만 6천. 전 봉다리? 6개월 동안 5만 6천 매출 키로. 바꾸면 키로. 5만 18억. 매출은 18억 넘어요. 우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비장 아이템 아끼면. 닭발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근데 진희 씨 도라지 전과랑 닭발은 요즘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장르가 그래도 너무 멀죠. 이건 댄스하다 트로트, 락 하다가 무슨 저 국악으로 가는 느낌이잖아, 약간. 이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작년에 대림시장에 가서 이 닭발을 먼저 사 먹었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약간의 좀 느끼함과 한국에서 정착하기에는 얘가 조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작년부터 올해 4월 달까지 계속 개발을 한 거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뜨겁게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차갑게 먹으니까 그 비린내가 계속 술술 올라오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몇백 킬로 정도는 계속 만들고 버리고 그리고 딱 5개월 만에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오 맛있어요. 그래 팔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 4월 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야,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이 닭발이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갑네? 차가워요? 근데 차가우면서도 되게 꼬들꼬들하네. 원래는 이게 막 닭발이 콜라겐이 많아서 이렇게 같이 달라붙는 성향이 있는데 맞아요. 안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궁채가 들어가서 식감이 대박이에요. 궁채 진짜 예, 예. 맛있지. 궁채가 뭐냐면 그 상추 줄기거든요. 근데 이게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노릇노릇 이 씹히네요. 먹방러들 이거를 ASMR을 내느라고 일부러 마이크를 옆에다 갖다 대고 이거를 먹방하는 거예요. 어더덕거리게 사람이 저녁에 자지 못하고 이 먹방 보느라고 미친 거예요. 아,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네요. 네. 여름에 먹기 진짜 좋다. 이 요즘에 레몬 무뼈 닭발이 그렇게 유명하고. 제가 갓됐죠. 5만 개. 와. 대박이다. 댓글은 몇 천 개. 이거는 지금 닭발을 초불로 핏물을 빼고 이 기계에서 밀가루 넣고 한번 잡냄새를 확실하게 빼주고 다시 이렇게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거를 다시 빼가지고 저기서 저 가마솥에서 삶아주는 거예요. 근데 조리실이 정말 깔끔하네.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공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마솥에 삶을 때 뭐 술이랑 월계수, 후추를 넣고 삶아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수십 번 닭발의 그 꼬들꼬들할 때까지 씻어주는 거예요. 거의 한 30번 이상, 거의 30에서 40번 정도는 씻어줘야 됩니다. 닭발들이 이렇게 탱탱해야 돼요. 와, 어우, 탱글탱글하다. 무슨 고무장갑처럼. 맛있어 보인다. 야, 느낌 있다. 진짜 미치겠다. 야, 박스, 배달 박스, 전국에 나가는. 와. 네. 저희가 주문량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손목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송장 붙이는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직원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손목이 나갈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 나이에 손목이 나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한 거야. 이거 버무리니까. 저희 큰딸이 그렸어요. 미술 작가여가지고
엄마가 도라이 차를 만들 건데 그림 좀 그려줄 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마 대추도 넣을 거고 배도 넣을 건데 예쁘게 좀 귀엽게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저희 큰딸은 별로 뭐 제가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좀 무뚝뚝한 정도에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작은 딸이 굉장히 좀 매장에 만약에 놀러 오면은 막 도와주고 굉장히 응원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 CEO분들을 오늘 모십니다. 이야. 진짜로? 대표님들. 자, 먼저 이북 음식만으로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탈북민들의 영원한 롤모델이자 이만갑의 영원한 큰 형님. 자, 이순실 씨 먼저 만나봅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 냉면아, 너무 좋아. 냉면. 형님.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쫀득쫀득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죽에 다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골 육수를 이렇게 김치로 못 담아 먹어요. 단무들 김치는 사골 육수로 담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인공 이순실. 한국 신화. 이만갑이 제 2의 고향입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이만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출연하는 이순실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은 배추 공장에 김치 공장에 배추가 부족해서 예. 생산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또 이런 예능 프로에서 좀 많이 불러줘서 그러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고 김치도 하고 떡도 하고 깻잎도 하고 요즘에 만두도 하잖아. 만두도 하죠. 그럼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순실이요. 오늘 근데 약간 그 복장이 확실히 100억 CEO답게 잘 회장님 입고 나오셨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봤는데 조직의 보스가 한 분 와 계세요. 아유, 공보스죠. 뭐 왼쪽 가슴부터 가슴까지 다 금으로 바르고 나오셨네요. 귀여운지 아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이북 음식만으로 이렇게 100억을 달성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 그 여름에 그 냉면 시즌에 냉면이 한 달 매출이 7억씩 나올 때 너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1월 매출이 만두만 23억이 나와요. 만두만 23억이 나와요. 23억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아까 우리 MC님들이 날 보고 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안 자서 살 빠졌어요. 안 되지. 잠이 안 와요, 막. 일찍해졌어요. 네, 잠이 안 와요. 순실 형님네 또 광고를 보니까 우리 또 이만갑 식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영상 보셨죠? 맞아, 너 나오시나. 못 봤는데? 얘들아, 냉면이 왔어! 입이 잔치라고 나야. 달콤달콤하니까 그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쁘게도 먹고 맛있게도 먹고. 저는 이 광고 이후로 냉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 계속 먹어야 돼. 찍을 때. 순실 언니가 새처럼 먹지 말고 팍팍 먹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라!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 차가운 걸. 네. 이렇게 걸쩍걸쩍 그냥 벌컥벌컥 마시라! 머리 아프지. 어머,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냉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냉면 먹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한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계속 찍잖아요. 종일 먹어야 돼. 공을 위해서. 와.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밥 하나로 호주 사람들. 와. 호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CEO가 계십니다.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초밥! 이렇게 쉬운 진짜예요? 야, 초밥 나 진짜 잘 먹어. 그게 여자. 야, 안녕하세요. 야. 대단하시다. 야.
12거? 어머, 말도 안 돼. 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영 씨. 자, 최경영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한국에 정착하여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가가지고 초밥집을 냈어요. 네. 초밥집을 내서 지금 현재는 100억이 넘고요, 매출이. 네. 이제 곧 200억을 달성하고요. 야, 거기 가서 뭐가 되겠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가족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정착금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통장에 5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만 원 가지고 지금은 몇백억이 넘는 재산가가 됐죠. 대단해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초밥만으로 매출이 100억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호주 사람들이 초밥 그렇게 좋아하나요? 호주 사람들이 그 햄버거처럼 애들이 어릴 때부터 햄버거를 먹잖아요. 네. 근데 호주 애들이 어려서부터 스시를 먹어요. 이렇게 미니롤 스시. 근데 인식이 햄버거보다는 스시가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고급 음식이다. 엄청 와요. 오픈하기 전부터 줄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이제 스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아보카도도 들어있고 연어도 들어있고 맛있어요. 이런 거에 이제 네, 김으로 싼 거. 예. 예전에는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캘리포니아 롤 있어요. 예. 지금 벌써 봐도 네. 옷부터 비싼 느낌. 당연히 아세요, 또 이거. 회계사로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유치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하지? 제가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스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딱 봤는데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문으로 받는 거는 뭔가 사람이 항상 상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쫙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일본 김밥. 스시가 아니라 여긴 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 네. 그래서 신랑 보고 얘기했죠. 혹시 상가는 어디에서 보는 거야? 했더니 이렇게 컴퓨터 뒤지더니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상가 하나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내일 보러 갈까? 이랬어요. 갔어요. 갔더니 그 부동산 사람들이 또 아시아 여자, 그때는 아시아인이 없었어요, 그 동네에. 저희 나가면 다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아인 여자가 왔는데 이거 김밥 잘 말게 생겼거든요. 약간 이렇게 조금 구라도 쳤죠. 나 김밥집의 매니저야. 이렇게. 예. 그랬더니 여기 자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줘 하고 사인했어요. 그 신랑은 막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인하고 나왔더니 그게 바닷가 앞이거든요. 우리 신랑이 앞에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보 이렇게. 나는 빠꾸 없어. 너 빠꾸야. 그러면 이제 간지 한 4년 지났고 알바 한 2달 했고 네. 영어는 이제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도. 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가게 사장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막 한국어로 말해요. 그럼 알아듣더라고요. 네가 해라. 네가 해. 내가 사장님인데 답답하면 지들 배워야지. 답답한 놈들이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사람들은 오히려 영어 못하니까 더 본토에 마시려니 하고. 이건 리얼이다. 되게 페이머스한 게 노스코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되게 페이머스해요, 제가. 네,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진짜 우리 애들은 엄마를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우리 엄마 북한에서 왔어요. 막 이래요. 나 창피해 죽겠어. 재밌는 거지. 막 네. 얘기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엄마는 뭐 어쩌고 이랬어요. 그때 저희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아빠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 있어? 이러고.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호주에 왔는데. 그 아빠가 더 대단한 아빠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가게라는 게 열자마자 잘 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라고 하면은 인종차별이 좀 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원래 거기가 백호주의라 백호주의가 그래가지고 세죠. 아주 그냥 인종차별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아시아인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나.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아시안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면 다 저희를 쳐다봤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배웠으니까 뭐 인종차별 있어도 이렇게 숨길 거 아니에요. 애들이 10대 애들은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것들이 학교 3시만 끝나면 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막 나 차이니스도 아닌데 뭐 F 차이니스하고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이니스 하면서. 그래서 이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앉아있다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호주도 그래요. 그 어린 10대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와서 다음에 그러면 뭐 동영상 찍어놔라, 사진 찍어놔라 그런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운동화 신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4명이 딱 오더니 차키 있잖아요. 차키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기부트리 하고 달라고 했어요. 안 주고 탁 던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이성을 안 잃었죠. 아 찍어놓으라고 했지 하고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 동영상. 그랬더니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와 진짜 근데 그때까지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갔더니 얘가 내 얼굴에 침을 팍. 이거 눌렀다 단추. 이걸 신고해야지 이거. 단추 눌렀다. 더 큰일 날. 내가 영어도 안 되고 여기서 육아 스트레스예요. 사장도 처음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이놈 새끼들 오늘 잘 걸렸다. 조선의 그 기운까지 몰아서 해야지. 너들이 아오지 괴물이었던지 오늘 한번. 너들이 아오지 괴물이었던지 오늘 한번. 괴물이요? 아오지 이러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속에 꽁꽁 숙여놨던 아오지 괴물이 그냥 튀어나온 거야. 이 새끼야 하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쳐버렸죠. 근데 애들이 키는 큰데 말랐어. 흐물흐물거리잖아. 그래서 머리카락 잡아서 이렇게 이게 무릎으로 딱 누르니까 치니까 그러면서 코피 딱 터지는 거야. 그거 한 애가 그 스케이트보드 있잖아. 들고 도망가는데 그걸 이렇게 딱 뺐으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런 돌담에 딱 쳤더니 그게 부러지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부러지는 거지. 근데 얘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그거를 무릎으로 딱 꺾어버려. 그래서 아내가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데 이게 호박 같은 끼가 어딜 도망가 하면서 자전거를 발을 딱 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버린 거야. 전투 채권이 나온 거야. 사람들이 처음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 아시아 여자가 10대 4명 한데 지금 뭘 둘러싸였다. 둘러싸였다고 신고했는데 갑자기 막 다 때려 눕힌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그다음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잡혀가겠다. 가서 그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막 코피 나고 다 뒤집어지고 도망다니고 어떤 애는 막 바지에 오줌 싸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어떡하지 이랬는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기서 내가 자수해야겠다. 네, 그래서 내가 때렸어. 때렸어요. 제가 내 얼굴에 침 뱉어서 내가 때렸어. 이랬더니 그들이 아주 친절하게 말썽꾸러기들이고 어떤 남자가 여자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여자가 팔꿈치로 턱을 이걸 가격했대. 그래서 큰 수술을 했는데 정당방위였어. 잘 때렸어. 다음에도 또 때려. 이런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골칫덩어리였나 봐. 과잉방어 했다고 난리 나거든. 과잉방어라고. 한 번이 아니었어. 나는 그 4명에 이렇게 둘러싸였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때릴 거 있어. 나 아까 힘 조절했는데. 이 자식들을 그냥. 나 지금 반도 못 풀었는데. 못 풀었는데. 금방인 줄 알았어. 집에서 사는데 막 하이킥 했잖아요. 또 때렸어 했어. 힘 조절하는 게 아니었어. 그 이후로 우리 동네에 그런 애들이 없어졌어. 저질 건드림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한 4개 있거든요. 야, 마을 정화했어. CCR이 소문났겠다. 여사장이 북에서 왔는데 장풍을 쏴. 북에서 왔는데 장풍을 쏴. 친구들을 맨손으로 꺾어버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소문은요. 다들 옮겼어. 이런 소문은 살이 붙어요. 네 맞아요. 야, 장풍 손대잖아. 살이 붙죠? 살이 붙어요. 나중에 이게 맞아요. 피해자 서사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애들 남자 넷이 당했잖아요. 그럼. 얘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돌아갔을 때 야 동양에선 조그만 여자한테 맞았어 이러면 자기들 면이 안 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봤는데 북에서 온 특수부대 출신의
내가 맞은 이유가 사실은 북에서 그 작전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몇 명 죽이는 바람에 탈출한 사람인데 살이 묻는 거야. 이게. 9번 탈북 시도 끝에 이제 한국에 온 우리 수시령님이 와, 연매출 100억 CEO가 야,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고 북한 음식 사업을 하게 시작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음식 시작한 게 이만갑이에요. 예, 이만갑에 나와서 조금 그 북한의 음식을 이제 소개하면서 만들고 맛보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막 만날 때마다 너 음식 잘하는구나, 음식 좀 먹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바식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강원도로 가면서 우리 남석 씨가 이름까지 딱 지어져갖고 평양댁 순실이네 간판 크게 걸어놓고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잖아요. 예. 근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지금 갑자기 초반부터 잘 된 게 아니라 뭐 좀 약간 사기도 당하고, 뭐 그냥 헛고생만 하기도 하고 별일 다 겪고. 그러면서 이제 그 냉면집이 기본인데 계속 오픈빨 받을 때는 한 3개월 동안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좀 지나니까 쭈물쭈물 줄기 시작하더니 물어보니까 아니 냉면집에 왜 냉면이 맛이 없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고집은 아주 강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평양 맛이야. 슴슴한 거. 이 맛이 밤새껏 자지 않고 육수를 지켜서 육수 뽑아갖고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 맛이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니만 내 맛도 없고 막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근데 냉면을 주게 되면 김치랑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김치를 엄청 드시는 거예요. 원래 김치는 서울에서는 안 주거든요. 네, 백김치, 막 빨간 김치, 그냥 김치 종류만 한 서너 가지 나가는데 그 김치를 나가면서 다 봉지다 싸갖고 나가고 돈을 더 드리면서 주면서 김치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두도 있고 순대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거 다 아니야. 딱 김치만. 원래 사업이 그렇게 옮겨가는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냉면을 해야 되나 김치를 해야 되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냉면을 해야 되나 김치를 해야 되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한번 김치를 해보자. 그냥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식당에서 조금씩 해서 10kg, 5kg 포장해서 계속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담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문이. 이게 뭐지? 그다음에 양념을 만드는데 양념은 딱 나만의 그 비법을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김치 담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딱 북한에서 만들던 엄마가 만들던 그 군단장이 그 두시던 그 김치 맛으로 계속 그것만 하는데 근데 김치가 잘 팔리니까 또 잃어먹은 게 아쉬운 거예요. 냉면 잃어먹었잖아요. 이게 아쉬운 거야. 야 이거 김치도 이렇게 하는데 냉면 잃어먹은 거 다시 한번 해상시켜보자 해갖고 계속 육수를 만들면서 그때도 그 고집은 계속 갖고 있었죠. 슴슴한 거. 어떠한 사람이 조금 심심하니까 소금 좀 더 넣어봐라. 조금 간 맞춰봐라. 그래서 소금을 조금 더 보니까 진짜 내가 맛 보기에도 이 맛이다 그런 딱 소금만 넣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만한 통을 2개 사다 놓고 계속 육수 뽑으면서 냉면이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소금 좀 넣었다고? 소금 조금 올렸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성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조금 약간은 맞춰줘야 돼. 슴슴한 거 우리 고집이 아니구나.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분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냉면이 밀키트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밀키트로. 광고했던 거. 밀키트 생산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한 달 매출이 7억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7억 진짜 이거 7억이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이거 7억이면 뭐 조금 더 보면 10억이 돼갔네. 막 이게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뚝뚝. 떡을 잘 안 먹어요. 순실형이 떡을 어디서 가져왔는데 나보고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앞에 누가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안 먹으면 민망하실까 봐 그냥 그러고 그냥 한 입 이렇게 물었는데 너무 맛있는 떡을 먹은 거야. 나 내 인생 떡을 먹었어요. 순실형 떡은 내가 먹잖아요, 이런. 맞아요. 하나도 안 바꾸게. 다른가 보네. 그 떡은요 한국에서 나만 딱 만드는 떡이에요. 옥수말랑 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속도전 가루 있잖아요. 퐁퐁이 가루, 옥수수 가루예요. 이걸 내놨더니 막 탈북민들이 좋아라 하고 한국 사람들도 아무 사람들이나 다 좋아해. 김치. 김치. 와. 밥을 좀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반죽하는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쫀득쫀득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죽에 다 있어요. 와, 찰지다. 아, 내가 이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떡 잘 못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만 개. 이게 이렇게 첫 박스가 들어가요. 첫 박스. 천 박스요? 네, 네. 하루에 2.5톤짜리 5통을 절여요. 우리 김치에 들어가는 레시피예요. 그래서는 찹쌀을 안 넣어요. 식량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골 육수를 이렇게 김치로 못 담아 먹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군단장 요리사면서 이렇게 당부들 김치는 사골 육수로 담아서 먹었어요. 오, 맛있겠다. 와, 여기서 윤시령 앞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이제 우리 여기 다 대학 공부를 나왔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운전면허증 하나 받은 거밖에 없어요. 대학 문 앞에도 가본 적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나는 공부보다 돈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돈 쓸 줄 알면 돼. 그냥 그냥 죽어라 썩어지라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끝자리 동그라미 계속 넓혀나가는 게 나는 이게 할배라고 생각해요. 뭐 공부 아무리 해야 나는 뭐 공부 못해요. 돈 버는 지혜는 정말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나 이거. 네. 예. 최금영 씨. 네.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아, 더 이루고 싶은 거요? 호주에서. 제가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바다에서, 산에서, 뭐 탈북하면서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간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보고 찾아오는 탈북민들 그리고 한국인들 이렇게 오면 제가 가게를 이렇게 오픈해줘요. 뭐 돈이 없으면 제가 그냥 투자해서 오픈해주고 갚으라 하고 정착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분 후손들도 최금영 사장을 선택한 게 정말 행운이었다. 네. 그렇게 네. 추억해준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